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 아주 중요한 발언이다 하고 예고를 드렸죠. 자, 여러분 결격 사유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하면 우리가 지금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등록을 일단 신청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사람에게 며칠 내로요?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개시됩니다. 자, 이제 이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등록증 게시 등도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 가보셨습니까? 뭐 의사 면허증, 약사 자격증, 약국에 걸려 있는 거 보셨죠? 그거 자랑하려고 걸까요? 법대로 거는 걸까요? 법대로 하는 거죠. 이런 자격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영업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도 이런 등록증 등은 게시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확인하는 절차에서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부르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 통지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결격 사유가 뭐냐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말로 하는 거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의 의. 우리 중개사법 제10조에서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사와 소공사, 중개보조원,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지금 쭉 읽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사도 될 수 없고 소공사도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 없고 법인의 사원, 임원도 될 수 없는 개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중개업 자체를 못하는 사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 결격 사유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33회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가 33년 동안이나 나왔으니까 분석이 다 돼 있죠. 자, 예를 들면 가장 초급 수준으로 나오는 것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목을 아십니까를 초급 수준이라 합니다. 중급 수준은 그러면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벗어나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벗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중급 수준입니다. 고급 수준은 이런 결격 사유가 우리 중개사법 전체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묻습니다. 전체를 다 연결해서. 자, 초급, 중급, 고급의 수준으로 나오는데 어느 방법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초급입니다. 제목을 아십니까를 가장 많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리 오지선다형이니까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답은 3번. 자, 이거 제목 알고 있느냐 이 문제잖아. 그죠? 또는 그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으시오. 결국은 제목을 묻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초급 수준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수업에 임하시면서 오늘 결격 사유는 중요하다던데 결격 사유 제목은 뭘까? 요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해나가면서 그러면 결격 사유를 벗어나야지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는 사유는 뭘까요?가 연결이 될 거고 그 벗어나는 걸 알아야 중개사법에서 어떤 영향이 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총괄 문제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결격 사유는 뭐다?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누구라도 될 수 없는 사유다.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것, 이렇게 확인을 할 때는 결격 사유를 지금 확인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이 결격 사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이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X예요. 시험에 응시 못하는 사유가 아니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법인의 사원, 임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 나옵니다. 제목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결격 사유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파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파산자 결격 사유. 자, 지금 여기 있는 1, 2, 3번을 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들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우리말로 하면 19살 미만인 자입니다. 여러분 19살 미만인 자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칩시다. 한 10살짜리가. 근데 여러분한테 와서 3억의 아파트 전세 하나 사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되겠습니까? 10살짜리가 뭐 5억의 아파트 하나 사실래요? 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다 이 뜻이에요. 자, 혼인한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도 결격 사유자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나이가 19살이 넘어야 되지 부모에게 동의를 받았거나 혼인을 했거나 했더라도 미성년자로서는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취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중개사법에서는 혼인을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보다는 제목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다. 후견인이라는 말은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을 우리는 쉽게 설명하면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 피성년 후견인 그럽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한자가 들어가죠. 하루 중에서 1시간씩 입 벌리고 웃었다가 닫았다 가는 자입니다. 완전 맛이 간 자, 약간 갖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를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당연히 이해되죠. 그죠?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도 결격 사유자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벗어날 수 있다. 틀려요. 뭐라고?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은 뭐에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한 연속해서 2번 시험에 나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다 하면 요거 X잖아. 그죠? 보기보다 이거 시험에 2번 정도 걸었습니다. 우리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공부했지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들은 적은 없죠. 시험에 묻는다니까. 이 내용이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을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할 것. 자,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우리말로 하면 일명 파산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 이 파산자가 채무를 완제하고 완전히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한 자도 복권 결정 전이라면 결격 사유자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자, 파산자는 결격 사유인데 어떻게 하면 벗어납니까? 채무를 변제하면 벗어난다 하면 틀리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권 결정 정이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시험에서 잘 속습니다. 파산자는 결격 사유. 복권 신청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X라니까요. 복권 신청이 아니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로또가 돼야 되는갑다. 로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권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 기억하시면서 이제 벗어나는 것은 천천히 갈 건데 첫 번째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자 누구? 미성년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하면 벌써 3사람 되죠. 네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일명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그 자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한 능력자다.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 행위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는 중개업만 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업종의 결격 사유입니다. 이 3사람은 선생님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군인도 될 수 없고 경찰관도 될 수 없고 모든 사유의 결격 사유니까 이를 행위 무능력자,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부르죠.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1. 미성년자. 2.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세 사람 행위 무능력자를 정리하셨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편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가장 까칠합니다. 결격사유자로서 제목을 잡으셔야 될 것. 자, 2번 내려오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이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가 결격사유가 되니까 금고 이상의 형 하면 여러분들은 금고나 징역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좀 전에도 들었지만 무등록업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징역이라는 말은 귀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징역이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1년 징역에 1,000만 원. 그런데 여기 징역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적인 형법에는 제일 센 형벌이 사형이에요. 그 다음에 징역, 금고, 해서 이 법이 쫙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형법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 이 법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절대로 없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금고 이상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 이상의 형 거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금고 이상이면 위에는 징역, 그 위에는 사형이에요. 자, 그런데 또 사형도 웃기는 게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형을 금고 이상이니까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이 뭐죠?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다. 그러면 죽고 3년이 지나면 이제 중개업을 해도 되느냐?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 사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금고 이상의 형 하면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 말인데 징역은 많이 들었잖아요. 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금고도 똑같은 거예요. 금고나 징역 똑같은데 징역은 역자가 들어가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걸 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노역을 합니다. 금고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는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금고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금고와 징역의 차이는 금고형은 과실범, 정치범, 사상범은 금고형에 처하고 일반 범죄자는 징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 네 일했나 안 했나 이런 거 물어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사는 건 똑같다니까. 그죠? 그럼 누구는 금고고 누구는 징역형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 형법에서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도 궁금할까 봐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징역은 들어가면 역자가 들어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금고형은 일을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밥만 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죠? 누가 당신 징역 받을래요? 금고할래요? 만약에 선택해라 하면 만약에 뭐를 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피한정기 있는 겁니다. 밥만 먹고 있으면 삭습니다. 사가 징역을 하면 일도 하고 밥맛도 좋아지고 한 3년 살다 나오면 일했는 것에 대해서 차비도 결산해 줍니다. 12만 6천 원 해주면 집에 갈 때 차비도 나오는 게 징역형이라면 금고형은 밥만 먹고 3년 동안 앉아 있다니까요. 건강 다 엉망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 금고를 받은 자가 징역을 바꿔줬어요 하면 이건 바꿔줘요. 약한 놈을 센 걸 해달라 그랬으니까. 근데 징역 받은 자가 나는 밥맛도 너무 좋으니까 금고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안 바꿔줘요. 이제 형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금고보다는 조금 징역이 높은 형벌인갑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재미로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고 이상이면 뭐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시험에서도 징역으로 나오면 별로 걱정을 안 해. 뭐 3년 징역을 받았는데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는데 금고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고가 뭐길래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일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다.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은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징역 3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종료되었죠.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징역 1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받았다. 그럼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징역 1년을 받았다. 1년. 이 A라는 사람이 징역 1년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지금 했잖아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종료가 어디죠? 여기잖아. 여기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살짝 응용하면 A가 징역 1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될까요? 답은 4년 이러면 되지. 1년은 살아야 되죠.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 그럼 4년이 지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대충 내용을 알아들으신 거예요. 징역 2년 받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A가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개업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 그러면 징역 2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5년.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교도소에서 사는 동안에는 일 못하는 건 상식이잖아. 그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는데, 자, 지금 방금 했지만, 종료되는 날이 뭐다? 만기 석방된 날이잖아요.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가석방을 받고 잔여기간이 종료된 거. 가석방은 천천히 공부하셔도 되고. 자, 이제 면제된 날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받았는데 면제가 되는 경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법률이 변경되었다. 법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시효가 완성되었다. 특별 사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오는 건 특별 사면만 걸어요. 특별 사면이 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특별 사면,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광복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형이 면제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 조심할 것, 일반 사면인 경우에는 즉시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되겠죠. 자, 면제되는 경우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 특별 사면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난다? 3년. 특별히 특별 사면을 잘 보라 그랬고 일반 사면하면 틀립니다.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자,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 금고 이상이 아까 뭐라 그랬죠? 금고나 징역형이라 그랬죠?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다. 자, 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3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되겠지. 근데 슬쩍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또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오는데 시험에서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는 다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고유예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흘러가면 이 선고유예 밑에는 자동으로 뭐라고 적으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다시 선고유예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결격 사유도 아니고 등록 취소도 아니고 자격 취소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법은요. 이런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라던 시절이 있었어. 몇 년요? 선고유예가 뭔지는 모르지만 2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고유예 딱 들어오면 밑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굳이 또 선고유예가 뭡니까 하면 뭐 굳이 이제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도우려고 당신은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면 선고받은 거예요.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럼 교도소 가야 되잖아. 선고를 받았으니까. 근데 판사가 이 사람 죄는 밉지만 이 여러 가지 사정이 불쌍한 사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애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애기가 지금 우유가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애기 엄마가 슈퍼에 가서 우유를 2통 훔치다가 적발됐어. 그러면 그 죄는 밉지만 좀 불쌍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 우유를 안 훔쳐가면 애기는 굶어 죽을 상황이다. 이러면 좀 불쌍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판사가 죄는 미우니까 징역 1년에 처하지만 그 사정이 불쌍한 사정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선고를 유예한다. 이럽니다. 그러면 징역 1년에 처한다에서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2년이 지나면 이 죄는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이제 2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하면 그렇고 여러분들은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다. 요거 의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단. 이 법을 위반해서 이 법이 무슨 법이죠?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 들어오면 무조건 X예요. 당연히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자, 뭔가 위반을 했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돼 버렸어. 그러면 자격이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일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결격사유. 두 번째,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속 수업하고 있는 것,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근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다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록을 받은 자가 무슨 사연인지 등록이 취소돼 버렸어요. 취소됐는데 내일부터 취소시켰으니까 내일부터 일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역시 몇 년이?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격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취소된 자는 무조건 몇 년 동안 일 못한다. 3년. 이게 결격사유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오늘 뭔가 위반을 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내일부터 가서 일한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몇 년 동안 못하게 했다?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자, 3번도 너무나 중요한 것.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참 시험 칠 때까지 많이도 들을 겁니다. 이 벌, 3은 결격사유. 아니면 노래 제목입니다. 이 벌, 3.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이 벌, 3인데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 벌, 3 따라가는 학생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자 3년 동안 결격사유이다. X잖아요. 변호사법은 이 법이 아니잖아 지금. 도로교통법 X잖아요. 집시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듣도 보도 못한 법률이 막 나온다고 집시에 뭐 데모하다가 걸린 모양인데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반드시 노래 제목이 뭘로 내려갑니까? 이 벌, 3.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인데 예전에 법은 이랬다니까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벌금을 10만 원만 받아도 3년 동안 일 못한다. 좀 너무 잔인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 벌금이 얼마로 들어왔다? 300만 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 벌, 3은 결격사유입니다. 자, 아주 그 4번 지문은 시험에서 4번이 아니고 3번 이 벌, 3은 워낙 시험에 잘 나왔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결격사유입니다. 자, 업무 정지 등의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적기는 적지만 사실은 상식입니다. 봐요.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소공사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이다. 뭔가 위반했겠지.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격 정지요. 그럼 자격 정지 받았으면 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뭐 정지기간 동안.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죠?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 정지는 우리말로 하면 영업 정지예요. 뭔가 위반했겠지.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당신은 업무 정지. 우리말로 영업 정지 받으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사유죠. 마찬가지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법인도 업무 정지 받을 수 있겠죠. 위반을 했겠지.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공사에 대한 역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그러면 1, 2, 3번을 한마디로 묶으면 뭐다? 정지받은 자는 정지받은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정리 확 돼버렸죠. 마지막 5번입니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위 1에서 4번에 지금 하고 있는 1에서 4번에 해당하는 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다. 자, 그럼 이 결격사유인데 여러분 어떤 법인의 임원이 10명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1에서 4번까지가 1번이 뭔지 아시죠? 미성년자 이렇게 나왔어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형을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이제 이런 자들부터 4번 여기 있죠. 업무 정지 받은 자,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유인데 법인의 임원이 여기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법인은 결격사유예요. 자,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 10명도 있고 20명도 있을 수 있는데 1명 때문에 뭐 중개업을 못하게 하겠다. 회사 문 닫게 만들겠다.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해소한다는 말은 그 원인을 없애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해당되는 임원을 교체하거나 자르면 되겠다. 그죠? 뭐 자른다 이 말은 좀 심하고 변경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 만에 해소하면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2년 전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원 임원을 45일 내로 해소하였다. 45일이면 2개월 안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죠. 45일 만에 해소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모질죠. 법조문에 계속 2개월만 나오니까 시험으로서 계속 문제를 만나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된다는 알고 있으면서 45일 만에 해소했다는 걸 못 찾아내면 이것도 연결 안 되는 거라. 45일 만에 해소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잘했다. 그죠?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임원이 한 명이 해당되면 벗어날 수 있는 사유.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제목,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셨는데, 뭐 좋은 효과는 아니겠지만, 결격 사유의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어차피 효과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자, 이걸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격 사유의 법률적인 효과. 자, 1번. 등록 신청 전의 제한입니다. 중개업무 종사 전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등록 신청할 때 그 사람이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등록을 안 해준다 이렇게 나가겠지. 그죠? 그런데 등록을 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다가 이제 슬슬 웃기 시작합니다. 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되었거나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을 받았거나. 그죠? 그러면 구분이 두 개로 되겠죠. 등록 신청 업무 종사 전에 결격 사유면 이렇게 되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고 난 뒤에 결격 사유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중개 업무 종사 전에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사무소 등록을 받을 수는 없다.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인, 갈로 열고 소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도 될 수 없다. 그 신청할 때 결격 사유면 당연히 중개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었죠. 자, 이번에는 업무를 종사하고 있다가 결격 사유로 접어듭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신청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중개 업무를 하다가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다니까요. 자, 업무 종사 후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영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그때 미성년자, 자격 정지 중인 자, 등록이 취소된 자, 업무 정지된 자, 법인의 사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되는 효과. 1번 좀 전에 했습니다. 볼까요?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 경우에 중개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을 어떻게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되고 만약에 해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법인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자체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취소해야 되겠죠. 자, 2번.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 경우 계용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2개월 내로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않으면 계용사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결격사유 효과라고 합니다. 이 결격사유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제목을 아십니까?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가볍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초급 수준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누구?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파산자 결격사유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결격사유입니다. 그때 집행유예가 나오면 선고유예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 2, 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 정지 받은 자는 정지기간 동안의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중인 자, 업무 정지 중인 자,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사유에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사유인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인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까지 해서 제목을 정리하셨습니다. 제목을 딱 잡아놓고 이제 기초과정이 끝나고 나시거든. 이제 기본서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굉장히 진하게 할 겁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목이 가장 중요한 단원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접어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등록이 됐으면 드디어 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등록이 되었으면 중개 업무를 개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개 업무의 편에 대해서 접어드는 거예요. 뭔가 스토리가 좀 보이시죠? 자,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오늘 등록의 절차 공부하셨습니다. 등록을 하지도 않고 영업하는 자를 뭐라 한다? 무등록업자라 한다. 처벌은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또 부지런하여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하는 자를 금지한다. 만약에 적발이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중이 들어가면 1년에 1,000 이런 게 수업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다. 등록이 안 되는 사유를 뭐라 부른다? 결격 사유. 진하게 공부하셨고 이제 결격 사유를 벗어났으니까 드디어 뭐를 한다? 중개 업무를 하게 되는 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첫 번째 누구와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고용인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자, 등록을 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요? 개공사 사장님은 누구와 일을 하게 된다? 고용인과 일을 하게 되고 고용인은 직원들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어지겠지만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소속공인중개사, 소공사, 자격증이 없이 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의 법률 관계가 출발을 합니다. 이 고용인 관계도 딱 한 문제거리 됩니다. 자, 고용인의 의의부터 설명합시다. 고용인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개공사는 거의 중개 행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동그라미입니다. 또 중개보조원 동그라미를 둘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한다. 종업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하라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했다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고용한 자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평생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종료 신고를 하라라는 단원인데 요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2번 고용인의 고용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며 이 말은 자, 종업원을 반드시 둬야 된다 하면 틀려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죠. 고용인원의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개공사는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이때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전자문서라는 말은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는 며칠 내로 10일 내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거 비교적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험 그죠? 자, 보시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공사를 고용하면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이 종료되면 10일 내로잖아. 그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묻잖아요. 고용신고는 10일 내로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문제 어떻게 묻는지를 딱 보고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강조했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는 언제? 종료일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자, 이제 요게 고용인의 이제 서론이라면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이런 고용인이 누구라 그랬죠?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의 이 말이죠. 업무상 행위와 책임. 이 단원이 핵심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다?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인의 업무 내용에서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데 자, 항상 여러분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법에도 나오지만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다? 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기가 유리창을 깨면 누가 책임진다? 엄마가 책임진다.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봐봐요. 애기가 5살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 5살짜리 애기가 뭐 동네에서 뭐 공놀이를 하다가 슈퍼에 유리창 하나를 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슈퍼 유리창을 하나 깼어. 5살짜리가. 그러면 슈퍼 주인이 이 5살짜리 애기한테 와서 야,
유리창값 50만 원 물어주세요. 그럴까요? 애기 엄마한테 갈까요? 지극히 상식입니다. 5살짜리가 50만 원을 못 물어준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죠? 애기 엄마한테 가서 당신 애기가 유리창을 깼으니까 유리창 값을 물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나는 공놀이를 할 때는 조심해서 놀아야 하고 저 악랄한 슈퍼 유리를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엄마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니까, 그 자기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이걸 책임 못 지겠다.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3자인 여러분이 이 엄마를 보고는 첫째 엄마라고 부를까요? 세 번째 엄마라고 부를까요? 이도 상식입니다. 세 번째 엄마 좀 되겠죠? 진짜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엄마의 뭐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는요,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과실 책임이란다고. 그런데 무과실 책임이라는 제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가 하면 5살짜리가 50만 원 못 물어주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엄마가 한 것으로 보니까 이를 엄마의 무과실 책임이다. 이 무과실이라는 개념을 익히시라고 지금 이런 사례를 듭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애기가 유창을 깼는데 엄마에게 유창값을 물어주세요 하니까 그 엄마가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책임을 못 지겠어. 그런 엄마 봤어요. 이러더라고, 학생이. 그죠? 그래서 제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엄마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업했어요. 세 번째 엄마도 있겠지, 세상살이에는. 그죠? 근데 진짜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줍니다. 자,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책임을 져주는 것을 개공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것, 반드시 무슨 행위만 책임진다? 업무상 행위만 책임을 지는데, 이걸 시험에서 고용인의 모든 행위를 책임진다. 그러면 틀린다고. 반드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자, 고용인의 업무 내용 해서 이제 공부 다 했던 것들입니다. 소공사,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공부했죠. 소공사는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외에도 확인 설명 등을 할 수 있고 업무를 뭐 할 수도 있다? 수행할 수도 있다. 수행도 하고 뭐 있다?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소공사는 업무를 뭐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직원이니까.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뭐를 업무만 보조만 하겠죠. 자, 그래서 2번 중개보조원의 역할. 자, 중개보조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뭐라고요?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업무만을 보조하는 의무입니다. 자, 소공사는 뭐라고요?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는데, 그때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니까 단순한 업무가 뭐죠?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 받고 밀대 들고 청소하고 창문 여는 것, 그런 말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단순한 업무라는 것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를 단순한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현장을 안내하라 그랬지 현장에 대해서 물건을 설명한다 이렇게 가면 틀린다고. 이 작은 차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의 범위 보셨고,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사가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가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큰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때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조문이 들어오는데, 이 단원에서는 이 문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익히셔야 됩니다.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 우리는 이를 고용인이라고 했죠. 너희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중요한 말 들었죠. 본다를 민법에서는 간주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래도 되나요?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같은 말이에요. 본다와 간주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여기에 슬쩍 추정이라는 말을 슬쩍 끼워 넣으면 X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추정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듣게 됩니다. 자, 추정은 왜 틀리는가 하면 이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하는 것을 추정이랍니다. 다시 추정이 뭐라고요?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해 주는 것을 추정이랍니다. 그러면 만약 이걸 추정으로 해석해 버리면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래 버리면 개공사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린다니까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다를 뭐라 부른다? 간주규정이다 라고 법에 돼 있다고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그죠? 이제 TV 뉴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V 뉴스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10년쯤 됐을걸요. 잠실에 아파트 단지가 쫙 있잖아, 그죠? 잠실 아파트 단지가 쫙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LG 소속입니다. LG 소속의 헬리콥터가 아침 시간에 안개가 이 가을이겠죠. 아침 시간에 그 가을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데 거기 헬리콥터가 LG 소속 헬리콥터가 잠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다가 아파트를 쿵 박아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10년 전일 거예요. 그건 난리 났겠죠. 그래서 그 탑승자들은 다 사망했고 떨어지는 자리가 버스 정류장보다 조금 떨어져 있었대요. 그 버스 정류장이 만약에 떨어졌으면 거기 사람들도 많이 안 다쳤겠어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헬리콥터가 엘리베이터 저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높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쿵 박아서 떨어졌으니까 사건이 컸는데 아침에 그 뉴스에 TV가 뭐라고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LG 소속 헬리가 이렇게 가다가 잠실의 아파트 단지를 받고 충돌했는데 그다음 이어지는 말 기상 악화로 인한 그렇게 이제 안개가 많이 껴서 잘 안 보여서 충돌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식을 해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뉴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잖아 봐요. 추정이라는 말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해 준다는 뜻이죠. 헬기가 박아서 떨어졌는데 날씨가 나빠서 박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뉴스를 그렇게 보낼 수가 없잖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번복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추정하면 틀린다. 이거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굳이 예를 그렇게 들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추정이라는 말은 등기법, 민법에서도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소유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2번 소유권 이전 을에게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팔았는데 1년쯤 있다가 갑이 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야, 나 지금 이 아파트를 1억에 팔기로 했는데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지금 9천만 원 밖에 없다. 근데 1천만 원이 없으니까 당신이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등기를 받아서 대출해서 1천만 원을 해줄게. 그래서 9천만 원만 받고 이 아파트를 등기를 넘겨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천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어도 당연히 지금 이 소유권 이전은 잘못됐을 거니까 소송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소송을 내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원고. 소송을 받는 사람을 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물어봤겠지. 야, 피고야. 너는 왜 1천만 원을 나중에 대출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안 줬느냐? 하니까 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9천만 원 밖에 준 것은 맞지만 이 갑에게 5년 전에 1천만 원을 빌려준 돈이 있다. 나 빌려준 증거도 여기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9천만 원을 줬지만 내가 5년 전에 빌려준 1천만 원이 있으니까 나는 1억을 다 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등기를 못 넘겨준다. 이렇게 피고가 주장을 합니다. 원고는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말이 서로 다르니까 어차피 소송을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판사가 증거를 보고 관리해 보니까, 원고의 말이 맞다. 원고의 말이 맞다라는 말은 원고가 성소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소하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등기가 말소가 딱 돼가지고 뭘로? 소유권은 다시 갑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등기가 을로 되어 있으면 등기는 확정력을 인정합니까? 추정력을 인정합니까? 추정력,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는 추정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확정력 하면 틀려요. 자, 다시. 이번에는 원고가 성소했는 게 아니고 피고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럼 피고가 성소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원고의 말이 틀렸으니까 이 등기는 내려왔는 게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이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 소유권 이전이 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등기부는 을이라고 확정을 해준다 하면 틀리잖아요. 을로서 뭐 해준다? 추정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추정이라는 말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면 언제든지 번복해주는 게 추정인데,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이러면 틀린다고요. 그럼 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다? 본다. 본다를 뭐라고 부른다? 간주조항이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소공사나 보조원이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님인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데, 그때 무슨 책임을 집니까? 하면 민사적 책임을 지고 또 형사적 책임도 부담한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뭐라 부른다?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즉,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유리창 값도 물어줘야 되지만, 유리창 깼다고 교도소 갈 일이 있겠나마는, 만약에 교도소 갈 일이 있다면 엄마는 그것도 책임져야 되지. 무슨 놈의 엄마가 유리창값 50만 원은 물어줄게. 교도소는 애기 네가 갔다 와. 이것도 웃기는 엄마예요. 엄마는 반드시 무슨 책임까지 진다? 민사적, 형사적 책임,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데, 요 민사적 책임을 일명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이 좀 어렵잖아요. 부진정 연대 채무는 엄마와 아기가 연대해서 책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형사적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 양벌 규정이다. 이 정도의 제목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말은 둘 다를 처벌한다고. 상식적이잖아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잘못을 해서 만약에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행위는 개공사가 책임도 지지만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은 사장님이 책임지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둘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업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등록을 해서 개공사가 되면, 즉 사장님이 되면 종업원하고 같이 일하겠죠.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한 행위는 모두 누가 책임져야 된다?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지금 배우신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때 무슨 책임입니까?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 부담한다까지가 들으신 거예요. 자, 이제 등록을 한 개공사 업무를 할 때는 누구와의 관계를 공부해봤다? 고용인들하고 관계, 고용인들의 책임 관계를 같이 논했다면 드디어 업무의 범위,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종업원들과 해나가는 업무의 범위가 출발을 할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업무의 범위 정리하겠습니다.